안녕하세요. 아이 둘 키우고 있는 올해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나름 현명하게 결혼 생활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직접 해야 할 부모님 효도를 매번 저에게 강요하던 남편과 결국은 이혼하게 되었네요. 남편과는 인연이 꽤나 길어요. 동갑내기이고 학창 시절부터 알던 사이였지요. 서로 살던 집이 대문을 마주하고 있던 집이라 가까이 사는 만큼 둘이서 꽤 친하게 지냈습니다. 집안끼리도 활발한 교류가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시어머니는 전업주부셨는데 이따금씩 아는 분 일을 도우러 나가시곤 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가 우리 아들 저녁 식사 좀 챙겨달라며 남편을 저희 집에 보내곤 했어요. 한 달에 열흘은 남편이 저희 집에서 저녁 식사도 같이 하고 그랬습니다. 남편 성격이 그때부터 꽤나 싹싹했던 편이라 맨입으로 밥만 얻어먹을 수는 없다며 저희 집 집안일도 돕고 그랬었습니다. 그때는 저랑은 그냥 친구 사이였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같은 학교를 다녔다 보니 학교에 같이 가고는 했는데 그때마다 다른 친구들이 둘이 사귀냐고 그런 농담 정도만 주고받던 사이였지요. 아무튼 제가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서 저희 집이 아예 제가 다니던 학교 근처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연락도 없이 지내게 되었어요. 그렇게 남편이라는 존재가 제 기억에서 희미해져 갈 때쯤 정말 우연한 기회로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과거 기억과는 사뭇 달라진 서로의 모습에 오랜만에 재회한 친구 사이가 결국엔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2년 정도 만났나 저희 집에서 남편과 제가 연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부터는 저희 친정어머니가 은근히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를 원하셨어요. 어릴 적 기억에 싹싹하고 부침성 좋은 남편의 모습을 기억하고 계셨던 거죠. 양쪽 집안의 교류가 자주 있던 편이다 보니 시어머니도 저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어렸을 때 가까이 살던 것부터 이렇게 재회하게 된 게 하늘이 점지해준 인연이라며 결혼을 환영하셨죠. 그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의 아들을 향한 집착이 이 정도까지 심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어머니에 대한 남편의 마음 또한 어마무시하게 애틋하다는 것도요. 연애 초반에 저희가 이사를 나가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일터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보상금이며 보험 같은 게 있어서 그동안 사는데 큰 고생은 안 하셨다고 해요. 그 직후에 그렇게 받은 돈을 가지고 서울로 삶의 터전을 옮기게 되었던 거고 그렇게 우연찮게 저를 재회하게 되었던 거였죠.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 떠들며 저희 결혼을 열렬히 환영해 주셨던 말과는 다르게 결혼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를 향한 시어머니의 태도는 그야말로 180도 돌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혼까지 해야 할 만큼은 아니었어요. 딱히 못되게 한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엄청나게 잘해주거나 하지는 않았죠. 그냥 보통의 평범한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오래전부터 알았고 집안끼리도 왕래가 있었다고 한들 그게 꼭 저와 시어머니가 고부관계가 아니라 모녀관계 같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시어머니가 어떤 며느리상을 원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딱 남들 하는 만큼만 했어요. 제 스스로 시어머니한테 엄청 잘했다고 자부하지는 못하지만 남들 하는 만큼 이상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명절이나 생신, 어버이날 같은 날만 아니라 한 달에 2번 이상은 꼭 시댁에 인사드리러 들렀어요. 꼭 주말이 아니더라도 퇴근길에 남편과 함께 시댁에 다녀오고 그랬죠. 아무래도 아들 장가 보내고 혼자 지내게 되셨으니 혼자 지내는 게 외롭진 않을까 싶어서 친정보다 더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이만큼 신경을 써주는 걸 고마워하라고 남편에게 생색 한 번 낸 적 없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치사해 보일지라도 생색은 좀 낼 걸 그랬나 봐요. 그랬다면 제가 이만큼 시어머니를 신경 쓰고 있었다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눈꽃만치라도 고마워하거나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아무튼 이 정도까지 제가 해서 그랬던 건지 그때까지는 시어머니도 정신이 멀쩡해서 그랬던 건지 모르겠지만 결혼 생활 초반에는 시어머니와는 달리 큰 문제가 없었어요. 아니, 없었다고 저 혼자 착각했던 걸 수도 있습니다. 매번 남편과 시댁에 그렇게 방문을 했을 때면 시어머니는 항상 아들인 남편 걱정만 그렇게 해대셨거든요. 그냥 해주는 걱정이면 안부 인사 정도로 받아들이겠는데 시어머니는 늘 저를 앞에다 두고 남편한테 살이 좀 빠진 것 같다느니 끼니는 제대로 챙겨 먹고 다니고 있냐느니 하면서 질문을 하셨어요.
그때는 왜 그걸 저한테 내 아들 굶기지 말고 밥 좀 잘 챙겨주라고 눈치를 주는 거라는 생각을 못했는지. 뭐 그때 알았다고 한들 시어머니가 남편 밥 잘 좀 챙겨주라고 했다 해서 이혼까지 하지는 않았을 테지만요. 아무튼 시어머니가 조금씩 돌변하기 시작한 건 우리 쌍둥이 아이가 생기면서부터였습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차가 없었거든요. 저희 집에서 시댁까지 대중교통으로는 40분 정도 거리였는데 부름배 이끌고 지하철 타고 가기에는 무리가 있었어요. 그 덕에 매달 두어 번은 꼭 다녀오던 시댁에 다니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별다른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서는 문제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출산 후에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니 육아휴직을 신청했었어요. 지금도 육아휴직 쓰는 게 엄청 눈치 보인다고들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더더욱 눈치가 보였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가 규모도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었다 보니 더더욱이 그랬어요. 하지만 운이 좋게도 회사 사장님이 그런 데에 있어서는 참 오픈마인드셨어요. 그렇게 1년의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라 생각했지요. 그렇게 출산 후 조리원을 다녀와서 본격적인 육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뭐 엄마 경력이 있던 것도 아니고 아이를 몇 명이고 낳아본 적이 있던 것도 아니었고 아이를 키워본 적이 있던 것도 아닌데다가 마침 또 저희 아이들이 쌍둥이였던지라 처음에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때 친정어머니께서 직접 저희 집까지 찾아오시면서 육아를 도와주셨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찾아오셔서 종일 저를 도와주시고 남편 퇴근할 때 맞춰서 집으로 돌아가시고 하셨어요. 약속이 있으신 날이면 볼일 다 보시고 나서 저희 집에 찾아와서 도와주셨고요. 늘 남편 집에 올 시간 맞춰서 돌아가셨는데 볼일 때문에 조금 늦게 도착한 그런 날이면 남편 퇴근하고도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더 계시다 가셨습니다. 뭐라도 하다 더 도와주고 싶으신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러셨던 거예요. 저 대신 아이를 봐주시기도 하셨고 아니면 저 대신 다른 집안일을 도와주시거나 하는 식이셨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어머니가 그렇게 저희 집에 와 계시는 걸 가지고 남편이 조금 불편하다는 내색을 하기 시작했어요. 힘들게 일하고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장모님 계시면 쉬는 게 눈치가 보인다고요. 어릴 적에는 저희 집에 저녁 식사 얻어먹으러 와서 집안일도 도와드리고 그렇게 싹싹하게 굴어놓고는 지금도 신세 지는 건 매한가지인데 왜 저러나 싶었죠. 10년이나 더 지난 이야기였으니 성격이 충분히 바뀔 수 있는 법이라고 이해하려 했지만 아쉬운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친정어머니가 뭐 엄청난 거 바라고 오시는 것도 아니었고 막말로 제가 남이 자식들 어디서 데려와 키우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식 키우는 건데 말이죠. 괜히 친정어머니가 눈치 보실까봐 남편이 그런 말 꺼냈다는 건 일부러 전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당장 남편이 퇴근해서 아이 키우는 걸 도와주는 것도 아니었고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한 몇 달 정도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전히 친정어머니가 볼 일이 있으셨던 날에는 남편 퇴근 시간과 맞물려서 저희 집에 잠깐 계시다 가셨죠.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장모님만 챙기지 말고 우리 어머니도 좀 신경 써달라고요. 당연하겠지만 정말이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저희 집에 뭐 놀러 오시는 것도 아니고 육아며 집안일이며 잔뜩 도와주시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가시는데 그걸 두고 제가 친정어머니만 챙긴다고 말하는 게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대번에 날카로워져서 시어머니도 신경 써달라는 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집에서 혼자 지내시는데 얼마나 외로우시겠냐고 요즘 제대로 찾아뵌 적도 없는데 좀 신경 좀 써주면 좋겠어서 꺼낸 말이다 하더라고요. 그냥 듣고 넘기긴 그래서 남편한테 곧바로 한마디 했어요. 친정어머니가 여기 오셔서 뭐 놀다가 가시는 줄 아느냐고 참 어이없다고요. 당신 퇴근하고 와서 우리 엄마가 계신다고 해서 뭐 집안일을 도와주는 척이라도 하는 것도 아니지 않냐고. 집에 와서 씻고 나와 나나 우리 엄마가 차려준 밥 먹고 나서 소파에 앉아서 TV 보는 게 전부이지 않느냐.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해주는 사람이 둘이나 되는데 불편하기는 뭐가 불편하다는 거냐고 그렇게 따져 물었죠. 안 그래도 친정어머니가 땡전 한 푼 안 받고 안 하셔도 되는 고생을 사서 하시는 모습 보면 자식된 마음으로 죄송스러운 마음뿐이었는데 잘 됐다고
이참에 시어머니한테 혼자 계시는 게 외롭고 쓸쓸하면 우리 집으로 오시라고 하라 했어요. 와서 친정어머니가 하시듯이 집안일도 도와주고 아이 돌보는 것도 도와주시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냐고, 그러면 공평한 거 아니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가 그렇게 고가운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어금니만 꽉 깨물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 더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머니 걱정돼서 챙기고 싶으면 당신이 시댁 가서 직접 챙기면 되지. 왜 나한테 그러냐고 했어요. 퇴근길에 시댁 들러서 시어머니하고 시간 보내다 오라고. 그럼 당신은 시어머니 챙겨서 좋고 나는 친정어머니가 단 1분이라도 이 집에 더 계시면서 애 봐주는 거 도와주시고 하면 더 편해서 좋은 거 아니겠냐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쌍둥이 태어나고 나서는 물론이고 아이들 때문에 배불렀을 때부터 자주 왕래하던 시댁의 발길을 끄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랬던 거고, 그때도 남편은 죽어도 혼자서 지발로 시댁에 다녀오는 법이 없었거든요. 차라리 그간 혼자라도 계속 다녔으면 제가 미안해라도 했을 텐데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남편이 저와 그렇게 다투고 나서 어깃장을 부리는 건지 결국엔 혼자 엄마 챙기고 오겠다며 퇴근길에 시댁으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남편 혼자 시댁에 다녀온 일로 시어머니가 아주 노발대발 난리가 났습니다. 그날 남편이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어디 며느리가 남편만 혼자 시댁을 보낼 생각을 하냐며 저한테 호통을 치셨죠. 이딴 식으로 며느리 노릇 할 생각이면 아예 앞으로 나보고 살 생각은 하지 말라는 둥. 정말 거치는 것 하나 없이 아무 말이나 쏟아부으셨어요. 그때는 저도 참 할 말이 많았지만 그래도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니 아무 말 않고 시어머니 하는 말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죄송하다는 말까지 했지요. 괜히 이 이야기를 신세한탄하듯 친정어머니께 꺼냈다가 또 저만 손해를 보게 되었어요. 일단 친정어머니 또한 당신이 여기 놀러 오는 것도 아닌데 황당하다는 반응이셨지만 그래도 최대한 중립적으로 상황을 받아들이셨어요. 시어머니가 저러는 게 조금은 이해가 되기는 한다고요. 아예 시댁과 연 끊고 지내던 것도 아니었고 자주 왕래도 있지 않았느냐. 충분히 서운해 하실 수 있다고요. 그리고 아들 장가 보내서 사이좋게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부부싸움하고 혼자 시댁에 가는 모습 보면 마치 제가 남편을 집에서 쫓아낸 것처럼 오해하실 수도 있는 노릇이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퇴근하고 나서 당신이 집에 계시는 걸 불편해할 줄은 몰랐다고, 그 부분은 미처 신경 쓰지 못하셨다며 앞으로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겠다 하셨죠. 그렇게 그 뒤로 친정어머니는 집에 자주 안 오시게 되었어요. 꼭 제가 도움이 필요한 날에 미리 전화를 주지 않는 한 먼저 찾아오시는 일이 없었죠. 그리고 시댁에 방문하는 날에 제가 미리 연락을 드리면 주말이 되었든 평일이 되었든 시간 맞춰 오셔서 저 대신 아이들을 봐주시고는 했어요. 결과적으론 저만 힘들어졌죠. 친정어머니가 안 오신다고 남편이 육아를 도와주거나 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일단은 제가 전업주부고 남편 외벌이로 생활을 하던 상황이었는데 남편이 혼자서 돈을 벌어오는 만큼 육아를 안 도와주는 걸 가지고 서운하기는 했을지언정 문제를 삼거나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친정어머니가 더 모소시게 된 것 또한 언제까지 엄마가 자기 자식들 키우는 걸 쌍둥이라는 핑계로 계속 친정어머니를 집으로 불러내 고생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기도 했고, 그간 친정어머니 도움받으면서 육아와 집안일을 병행하는 게 손에 익기도 했다 보니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건 익숙해져 갔어요. 그렇게 출산 전에 하던 것처럼 시댁에는 달에 2-3번씩 방문하게 되었는데 시어머니는 좀처럼 토라진 그 마음을 풀지를 않았습니다. 시댁 갔을 때 시어머니 입에서 좋은 이야기를 들어본 게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쌍둥이 출산하고 나서 제가 살이 많이 붓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원래 조금 마른 체형이었고 남편은 덩치가 좋은 편이어서 남편은 그대로인데 저 혼자만 살이 붙은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고 매번 꼬투리를 잡아댔습니다. 좋은 거 혼자만 먹고 다니지 말고 네 남편도 좀 나눠주라면서 그렇게 시비를 거셨어요. 우리 아들은 피죽도 못 얻어먹은 사람 마냥 하루가 다르게 말라 비틀어져 가는데 너는 어떻게 볼 때마다 살이 더 찐 것 같냐고. 대놓고 저 기분 나쁠 말들만 골라서 서슴지 않고 하시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얼마나 저한테 삐졌으면 뒤끝을 저렇게 부리나 싶었죠.
그냥 그동안 쌓인 거 분풀이 하는 거라 생각해서 그렇다 할 대응도 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저러는 것도 줄어들겠지 싶었는데 애석하게도 1년이고 2년이고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심해지면 심해졌지 나아지는 거 하나는 없더군요. 뭐가 됐든 간에 사소한 거 꼬투리 잡아서 저한테 싫은 소리 하는 게 일쑤였고 심지어는 우리 아들 장가 잘못 보내서 고생만 시키고 있구나 이런 말까지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 시르소리를 하도 많이 들어서 그랬나 제 귀에도 딱지가 앉은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그 어떤 소리를 해도 저한테는 더 이상 그게 상처가 되지가 않았던 거예요. 물론 잔소리 듣고 그러는 그 순간만큼은 또 저러시네 싶어서 짜증이 나긴 했지만 제 성격이 원래도 조금 무던한 편이고 막말로 제 앞에서 아들 장가 잘못 가서 고생한다는 말은 꺼내면서도 직접적으로 이혼을 하라던지 이혼을 시켜야겠다던지 이런 이야기는 따로 꺼내질 않으셨다 보니 그냥 버릇처럼 꼬장을 부리시는 거구나 하고 가볍게 넘겼어요. 원래도 홀어머니가 조금 그런다잖아요. 특히나 자식 결혼시키고 나이 먹고 나면 더 심해진다고요. 고독이 사람을 더 날카롭게 만드는 거라 생각했고 말만 기분 나쁘게 할 뿐이지 직접적으로 저한테 해를 끼치는 건 없었다 보니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때 당시에는 애들 때문에라도 이혼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았었어요. 육아휴직 끝날 때쯤 되어서 친정어머니께서 아이를 당신이 봐줄 테니 저보고 복직을 하라고 하셨지만 막상 친정어머니가 아이를 봐주시게 된다고 해서 저희 집안 형편에 어머니한테 돈 얼마 드릴 만큼 여유로운 상황도 아니었고 게다가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인데 그런 고생과 부담을 지어드리는 거야말로 못할 짓이라 생각해서 복직을 포기하고 전업주부의 삶을 살면서 아이들을 키우기로 정했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솔직히 시어머니가 기분 나쁜 소리 몇 마디 한다고 해서 이혼까지 할 엄두가 안 났다고 해야 할까요? 어차피 시어머니 저러던 게 하루 이틀일도 아니고 저도 그만큼 저런 게 익숙해졌다 보니 어느샌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만큼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생겼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렇게 재작년까지 혼자 힘으로 아이들 키우다가 언제부턴가 내가 계속 전업주부로 지내야 할 이유가 있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애들도 클 만큼 커서 학교 끝나면 바로 학원을 나가고 그랬다 보니 제가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그러는 것보다야 저금도 모자란데 애들 대학 들어갈 때 대비해서 학비라도 좀 벌어놓는 게 좋겠다 싶어 그때부터 일을 다시 시작했어요. 아이들 태어나기 전에 다니던 회사랑 비교해보면 그때 다니던 회사도 규모가 작은 회사였지만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그때 다니던 곳보다도 더 작은 회사였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일을 하면서 경력을 쌓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지덕지였지요. 아무튼 제가 다시 일을 시작했다고 해서 시댁의 발길을 끊거나 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작년 말부터 또 하나 달라지기 시작한 게 있었는데 그건 시어머니한테서 저한테 직접 걸려오는 연락이 부쩍 늘었다는 겁니다. 그전까지는 저랑은 따로 전화 한 통 한 적이 없었거든요. 안부 전화 해봐야 잔소리밖에 안 하시니 그건 남편한테 직접 하라고 시켜놓은 상태였다 보니 직접적으로 시어머니와 전화 연락을 했던 적은 정말 지난 10몇 년간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그러다 작년 말부터 시어머니한테서 먼저 전화가 걸려오는 일이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매번 전화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여기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 그런 이야기 뿐이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시댁이 저희 집에서 대중교통으로 40분 거리거든요. 맘먹으면 못 찾아갈 거리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할 때마다 시댁 찾아가서 병원 모셔다 드리고 할 형편은 못 되었지요. 더더욱이 저는 그때 이미 일을 시작한 시기였다 보니 시어머니 병원 모시고 가겠다고 회사에 아쉬운 소리도 하고 싶지 않았고요. 그런데 틈만 나면 그렇게 여기저기 아프다는 식으로 전화를 해대니 저도 불편하고 그래서 아예 날 잡고 회사에도 월차를 내서 시어머니 모시고 병원에 검진받으러 한번 다녀올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병원에를 다녀오자는 말을 꺼내니 멀쩡한 사람을 환자를 만들고 있냐며 싫다고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아프면 병원을 가셔야지 왜 저한테 전화를 하시냐, 저랑 전화통화한다고 낫는 것도 아니지 않냐 따져 물어도 저 시어머니 고집을 누가 꺾을 수 있었겠나요? 그때까지만 해도 왜 저렇게 사소한 걸로 사람을 못 살게구나 싶었습니다. 그게 합가하려고 개수작을 부리는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렇게 날이면 날마다 시어머니 앓는 소리 들어가며 하루하루 보내던 와중에
올해 봄 지나서 남편이 난데없이 이제는 시어머니 모시고 같이 살 때가 되지 않았냐는 말을 꺼내왔습니다. 그때 딱 눈치챘지요. 시어머니가 그간 병원은 문턱도 안 넘어보고 저한테 전화해서 아프다고 노래를 부르셨던 진짜 이유가 이걸 노렸다는 걸 말이에요. 갑자기 아프다고 하면 안 믿을까봐 정성스럽게 작년부터 해서 차곡차곡 모시고 살아야 할 이유를 쌓기 시작했던 겁니다. 남편은 끝까지 시어머니가 너무나도 걱정된다는 말투로 어머니 올해 연세가 몇이신데 앞으로 살아봐야 몇 년을 더 사시겠냐고 아무래도 걱정이 돼서 안 되겠다며 하루라도 빨리 합가를 하는 쪽으로 알아봐야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자기가 그렇다 할 효도 한번 못 해보고 보내드린 게 평생 후회가 되는데 어머님이 저러다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얼마나 더 큰 후회가 남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그러냐고 당신 말 틀린 거 하나 없다고. 그럼 당장이라도 내일부터 모시고 살아야겠다고 한마디 대답해줬습니다. 제 입에서 그런 대답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지 남편이 두 눈을 휘둥그레 뜨고는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얼마나 당황했는지 말까지 더듬으면서 그럼 내일부터 모시는 걸로 하면 되는 거냐 되묻기까지 하더군요. 남편한테 당연한 거 아니겠냐고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한다고 하는데 못하게 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겠냐고 말해주고 한마디 더 해줬습니다. 우리는 걱정 말라고 얼마나 다행이냐 내가 직장 구해서 돈 벌기 시작해서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생활비랑 애들 학원비는 늦지 않게 보내달라고 했어요. 시어머니 와서 지낼 장소라도 미리 마련해 놓으려던 건지 이방저방 돌아다니면서 두리번거리던 남편이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뒤를 돌아봤죠. 방금까지는 어안이 벙벙하긴 하지만 어쨌든 시어머니 모시고 살자는 제 말에 기뻐 보이던 남편 표정이 생활비 늦지 않게 보내라는 말은 무슨 소린가 하는 표정으로 바뀌어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생활비랑 학원비는 무슨 말이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당신은 내일부터 어머님 모시고 살게 될 거 아니냐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밥 굶고 애들 학원도 못 다니게 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냐고 했죠. 어머님 모시고 살면서 생활비가 들어갈 테니 여지껏 보내던 만큼 보내라고는 하지 않겠다고. 나도 애들 대학교 들어갈 때를 대비해서 돈을 모으고 있긴 하지만 이젠 우리 생활비는 내가 벌어온 돈에서 어느 정도 보태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때까지도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도통 이해를 못한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제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제대로 설명을 해줬어요. 당신이 당신 입으로 이젠 시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할 때가 왔다 하지 않았냐고. 일단 급한 짐은 내가 싸줄 테니 당신은 쉬고 있으라고요. 내일부터 당장 혼자서 어머님 모시고 살려면 체력이 필요할 텐데 짐 싸는 걸로 힘까지 뺄 필요나 있겠냐고 걱정 말고 쉬고 있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댁 가서 지내다가 내가 안 챙겨준 게 있으면 번거롭게 집에 찾아오지 말고 전화하라고. 그러면 내가 택배로 따로 보내주겠다고 했더니 남편이 지금 내 말을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 어머니 모시고 살겠다는 건 우리 집에 어머니를 모셔오겠다는 소리라고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뭐하러 그러냐고 안 그래도 집도 좁아 터졌는데 어머님까지 오셔서 다 같이 부대끼며 살 필요가 뭐가 있겠냐고요. 우리 방 애들 방 하면 빈 방이라고는 베란다밖에 없는데 당장 어머님을 베란다에 모실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냐. 누가 봐도 당신 혼자 짐 싸서 어머님 댁으로 나가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는 거 모르냐고 한마디 더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기뻐서 눈이 뒤집힐 것만 같아 보였던 남편이 장난치지 말라며 저한테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남편한테 내가 지금 장난치는 것처럼 보이냐고 당신이 생각해도 이 집에 어머님 모시는 게 가당키나 하냐고 대답했죠. 남편은 방법이 왜 없냐고 당장 어머님 댁 전세금을 빼서 그 돈을 합쳐다가 더 큰 집으로 이사 나가면 되는 거 아니겠냐고 저한테 따져묻길래 제가 어머님 댁 전세금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어봤어요. 정확한 금액은 몰랐지만 시어머니가 엄청 좋은 집에 사셨던 게 아니었거든요. 다층주택 1층에 부엌하고 거실에 화장실 딸린 방 하나 얻어서 살고 계셨는데 아무리 좋게 쳐줘봐야 1억 이상을 넘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 예상은 어느 정도 맞았습니다. 전세금 빼면 1억 2천 정도 나온다길래 남편한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라고 우리 집 팔아서 1억 2천 더 보탠다고 해서 얼마나 큰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겠냐고.
내 말대로 당신 혼자 어머님 댁 가서 어머님 모시고 효도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다고 한마디 해줬지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 서울만 집이냐고 경기도 이런 데 가면 지금 우리 집보다 훨씬 좋은 신축 아파트를 더 싸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남편한테 애들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갑자기 이사를 가자고 하는 거냐고. 어머님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들 미래도 중요한 거 아니겠냐 했더니 더 말을 못 하더라고요. 결국엔 혼자 힘으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남편이 애들을 회유하기 시작했어요. 이 집보다 훨씬 넓고 새로 지은 아파트에서 살고 싶지 않느냐고요. 애들이 뭐 대여섯 살 먹은 유치원생도 아니고 당장 이사 가면 친구 사귀는 것부터 시작해 자기 인생의 대격변이 일어난다는 것 정도는 알만한 나이인데 할머니랑 같이 살겠다고 이사를 가자고 하겠나요? 대번에 이사 갈 생각 없다고 딱 잘라 대답을 하더라고요. 애들한테 이사 가자고 꼬드기는 건 안 먹히겠다 싶었는지 작전을 바꿔서 이제는 저를 내쫓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보고 시어머니 집에 가서 지내래요. 자기는 어머니를 집에 모시고 와서 애들하고 같이 지내겠다고요. 결혼할 때야 가지고 있던 돈으로 조금씩 같이 보태긴 했지만 제가 아이들 태어나고부터 남편 혼자 외벌이 하면서 남은 대출금을 다 갚았으니 이 집의 소유권이 자기한테 있으니 저보고 나가라는 더럽고 치사한 수작이었죠. 하지만 그건 사실이었다 보니 솔직히 남편이 그렇게 나오면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던 것 또한 사실이었는데 애들이 저를 도와줬어요. 엄마 혼자 그 집에 가게 되면 자기들도 저를 따라 할머니 집에 가서 살겠다고요. 남편이 애들 반응에 당황해서는 그렇게 되면 이사 가는 거랑 똑같은 거 모르냐, 가서 친구도 새로 사귀고 그래야 한다 겁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남편한테 아빠랑 할머니랑 사는 것보다는 그 편이 낫다고 딱 잘라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거 보니 얼마나 속이 후련하고 애들이 대견스럽던지. 애들이 저러는 것도 이해가 가요. 아빠라고 애들이 싫어하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여지껏 애들 케어하는 건 저 혼자만의 몫이었잖아요. 시작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다시 일을 하면서도 아이들 케어는 여전히 저 혼자 해야 했고요. 그렇다 보니 애들한테는 아빠보다는 제가 더 소중한 존재였던 거예요. 거기에 맨날 엄마한테 싫은 소리만 해대는 할머니는 애들 입장에서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를 괴롭히는 사람이고 같이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지요. 남편을 제외한 이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시어머니랑 살기 싫다는데 거기서 남편이 혼자 고집 부린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엔 남편이 혼자 폭발을 해서 저한테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너는 엄마가 돼서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부모 소중한지도 모르는 후레자식으로 키워놨냐고요. 이 인간이 애들 듣는 데서 못하는 말이 없다고 당장에 멱살 잡고 방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방에서도 남편이 성질 부리는 건 여전했습니다. 당신이 평소부터 애들한테 할머니를 나쁜 사람이라고 세뇌를 시켜서 저러는 거 아니겠냐며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쏟아내는데 그 꼬라지가 마치 시어머니하고 완전 똑같아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일단은 최대한 이성적으로 남편에게 한마디 했어요. 이 집에 모시나 당신이 어머님 집에 들어가서 혼자 어머님을 모시나 나는 시어머니 모시는 데 있어서 눈꼽만큼도 도와드릴 생각이 없다고. 그런데 뭐가 아쉬워서 계속 이 집에 같이 모시려고 하는 거냐 했더니 남편이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입에 개거품까지 물면서 내가 밥을 할 줄 아는 것도 아니고 집안일을 능숙하게 하는 것도 아닌데 나 혼자서 어머니를 어떻게 모시냐고 따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 한 번 잘했다고 당신도 못하는 걸 왜 나한테 시키려고 하는 거냐고. 당신이 못하는 걸 내가 대신 해주는 건 효도가 아니라 대리효도라고 딱 알려줬어요. 나는 모셔도 내 부모님 모실 거지 시어머니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하면서 같이 살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요. 뭐라고 효도는 셀프인 거 모르냐고 그 말 명심하고 당신이 직접 할 거 아니면 모시자는 말도 꺼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나름 초강수를 내더라고요. 아니, 남편 입장에서야 초강수였지 제가 볼 때는 자충수에 불과했지만 말이지요. 난데없이 남편이 애들 아빠 없이 키우고 싶냐고 겁을 주더군요. 이혼하겠다는 소리였죠. 시어머니 우습게 보는 마누라, 애한테 할머니 나쁜 사람이라고 세뇌시킨 마누라는 필요 없다고.
보아하니 애들도 당신 따라갈 것 같은데 당신 소원대로 어머니는 나 혼자 모실 테니 한번 서로 죽고 못 사는 식구들끼리 똘똘 뭉쳐 잘 살아보라는 거예요. 저는 남편한테 고민할 것도 없이 그러자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남편이 진짜로 제 말 듣고 군소리 없이 혼자 시어머니를 모시러 갔다고 치면 남편 없이 애들하고만 살게 되는 건데 다를 게 없는 거잖아요. 시어머니 안 모셔주면 이혼하겠다는데 제가 굳이 이 결혼을 억지로 유지하겠다고 어머님 모셔줄 테니 이혼만큼은 하지 말아달라고 납작 엎드릴 필요도 없는 거라 생각했죠. 아이들 태어나고부터 여태까지 시어머니가 저를 두고 막말을 쏟아부을 때 그러지 마시라고 한마디 하기는커녕 중간 역할 하면서 시어머니와 저 사이의 관계를 조금이나마 좋게 만들려고 노력한 적 없는 사람인데 그때 당시야 제가 직장까지 그만두면서 육아를 했고 아이들 생각하면 이혼할 엄두가 나지 않았을 뿐인데 이젠 저도 벌이가 있고 아이들도 클 만큼 컸잖아요. 제가 불리할 게 하나 없는데 남편은 무슨 믿는 구석이 있어서 저렇게 고자세로 나가나 싶었습니다. 남편한테 이혼 서류는 내가 준비할 테니 일단 당신은 시댁에 가 있으라 했어요. 이러는 거 애들한테 보여주는 게 좋을 거 하나 없지 않냐고 했더니 그래도 애 아빠라고 그 말은 듣고 시댁으로 가더라고요. 혹시 모르죠. 제가 당장 이혼하자고 했지만 한번 떨어져 살아보면 정신 차려서 시어머니 모시겠다고 들 거라고 생각했던 것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남편은 그렇게 혼자 시댁으로 향했고 저는 그 길로 이혼을 준비했어요. 남편은 자기가 유리한 위치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변호사님 몇 분을 만나봤는데도 다들 하나같이 남편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지요. 그렇게 이혼 서류 준비해서 남편 앞에 들이밀었더니 남편이 이건 예상 못했다는 표정으로 잔뜩 당황을 했어요. 기어이 애들을 아빠 없이 키울 생각이냐고 또 아이들을 방패로 삼길래 시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매일같이 엄마 당하는 꼴 보여주고 당신하고 박 터지게 싸우는 꼴 보여주는 것보다는 이 편이 더 나은 것 같다고 도장 하나 찍으면 되는 건데 뭐 이렇게 말이 기냐고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얼른 사인이나 하라고 했어요. 남편은 자기가 처한 입장을 아직도 이해 못했던 건지 끝까지 센 척을 하더라고요. 네가 이 집에 한 게 뭐가 있냐고 재산 분할을 받아갈 생각을 하냐. 누굴 호구로 알고 있냐며 사인을 거부했습니다. 저는 다 변호사님들한테 상담받고 해서 정한 재산 분할 비율이었거든요. 변호사님이 5대5로 받아도 아쉬울 게 없는 상황이라 했는데 저는 향후 남편이 보내야 할 양육비까지 계산해서 일부러 욕심내지 않고 아이들과 살 곳 정도만 마련할 수 있게 25% 정도만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땡전 한 푼 줄 수 없다고 나오니 결국 소송전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법원에서 정해준 재산분할 비율은 6:4로 제가 4남편이 6이었습니다. 변호사님 말대로 5는 아니었지만 남편이 고집 부린 덕에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분할받게 되었어요. 아직 대학교 가려면 몇 년이나 더 남은 아이들 키우는데 매달 보내야 하는 양육비는 물론이고요. 제가 조금 욕심부리면 얼마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었는데 이혼하면서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견디기가 힘들어서 위자료까지 뜯어내는 건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재산 분할을 더 받을 수 있었던 덕분에 저희가 이사할 필요까지는 없었습니다. 제가 직장이 있으니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남편한테 줘야 할 돈은 대출받아 줘버리고 집을 제가 갖는 걸로 했어요. 남편도 시어머니랑 단 둘이 살기엔 집이 너무 넓다 생각했는지 생각보다 쉽게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요. 그렇게 치열한 개싸움 끝에 남편과는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진작 이렇게 되었어야 했는데 뭘 그렇게 질질 끌었나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싱숭생숭하기도 하고 정말 이 기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남편 말대로 한참 예민할 때인데 아빠 없이 자라게 만든 게 애들한테는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번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혼까지 다 했는데 이렇게 3개월도 안 돼서 후기를 보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얼마 전 남편을 만났는데 그 이야기 해드리려고 이렇게 다시 찾아왔어요. 주말에 애들하고 저녁 먹고 쉬고 있는데 벼랑간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몇 번을 틀리는데도 계속 누르길래 잔뜩 겁먹고 있었는데 인터폰 켜보니까 남편이었어요.
갈라서자마자 비밀번호부터 바꿔버렸는데 지난 비밀번호 눌러대니 문이 안 열릴 수밖에요. 아무튼 남편한테 연락도 없이 무슨 일로 왔냐고 애들 보고 싶어서 온 거면 다음부터는 정해진 날짜에 오라고 한마디 했더니 다짜고짜 제 앞에 무릎을 꿇더니 자기가 정말 전부 다 미안하다며 저한테 살려달라고 사과를 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눈물 콧물 짜며 살려달라는데 자초지종이 뭔지나 물어봤죠. 이혼 과정에서 어떻게 저한테 재산 분할 하나도 안 해주고 위자료까지 뜯어보겠다고 편먹고 열심히 던 두 모자가 이혼하고 나서 오히려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재산 분할을 해주게 되니 그걸 이유로 둘이 사이가 틀어졌나 보더라고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 집에 합가해서 며느리 효도 받으며 살 계획이었는데 난데없이 개털이 된 아들이 당신 집에 들어와서 다시 살게 되고 그것도 모자라 밥까지 해서 먹여야 되고 옷까지 빨아다가 다려 입혀서 출근까지 시켜야 하니 답이 안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이대로 가다간 너 때문에 내 명예 못 살겠다고 남편 보고 나가 살라 말하고 집에서 쫓아내버렸다네요. 재산 분할에 간 돈이 있어서 당장 혼자 지낼 곳 구하는 건 문제가 없었는데 남편 월급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닌데 애들 양육비에 시어머니 용돈까지 드리는 건 한계가 있었나 봐요. 그뿐이겠나요. 당장 자기가 밥을 할 줄 아는 것도 아니니 자기 생활비에 먹는 것까지 전부 사 먹어야 했으니 남편 월급으로는 택도 없었던 거죠. 돈을 모으기는커녕 그나마 얼마 남은 돈 파먹으면서 살게 생겼는데 이러다간 5년 내로 쥐뿔도 없는 알그지가 된다고 자기 좀 살려달라고 찾아온 거예요. 받아만 준다면 시어머니하고는 영원히 연 끊고 가족들을 위해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제 앞에 싹싹 비는 남편한테 나한테 빌 게 아니고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밥 정도는 혼자 챙겨 먹겠다고 싹싹 빌고 어머님 댁으로 들어가라고 한마디 해줬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을 내 남편으로 우리 아이들 아빠로 받아줄 생각 없으니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한마디 하고요. 그렇게 강하게 한마디 했더니 남편은 그 다음 날도 그 다다음 날도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제 마음이 돌아서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달았는가 봐요. 그 꼴을 보니 그래도 한동안 맘고생했지만 이혼하기를 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네요. 우스갯말로 남자들 내비게이션하고 마누라 딱 두 여자 말만 들으면 틀린 결정을 내릴 일이 없다고 하잖아요. 적어도 제가 좋은 말로 설명했을 때 어머님 모시고 사는 거 포기하고 가족들한테 충실했다면 저렇게 밥 걱정하면서 지낼 일은 없었을 텐데 싶었어요. 뭐 시어머니한테 시달리며 살 때도 제 팔자 제가 꼬았다고 생각했는데 남편도 이렇게 이혼을 결정해서 자기 신세 자기가 망쳤으니 똑같은 거라 생각하려고요. 이혼한 것쯤은 벌써 후를 다 털어냈으니 앞으로는 아이들하고 행복하게 지낼 생각만 하면서 살면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